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 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저는 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브라이언 덕분에 제가 여행이 너무 끌려요 요즘에. 아, 그런가요? 여러 도시들을 알고 나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즐겁거든요. 네, 저도 아주 즐겁습니다. 오늘 그럼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은 그 새로운 한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리고 한참 축구의 붐이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막 진짜 붐붐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축구와 한류하면 바로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어디를 가죠? 네, 오늘은 베트남의 호치민이 아니라 네. 그 북쪽의 도시 바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네. 하노이 진짜 박항서 감독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결승전도 이제 얼마 뭐 눈앞에 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난리가 났죠. 박항서의 나라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축구가 장난 아닙니다. 네. 스즈키컵이라 그래서 제가 네. 스포츠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즈키컵이라는 곳에서 우승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전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지금 이때 네. 이날 결승전이 오늘 열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눠서 하는데 네. 이거 우승하면 네. 거의 진짜 국가의 영웅 오브 영웅입니다. 네, 이제 뭐 훈장 하나 더 나오고 네. 뭐 진짜 여권 뺏기고 박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게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단했죠. 거의 뭐 어디 4강까지 올라갔나요? 그게 4강이었나요? 네, 대단했습니다. 지금 또 그것도 있어요. 7승 7무예요 현재. 아. 전 세계에서 지금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 가장 길게 이어가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입니다. 아이고 저런. 대단한 기록을 대단한 이어가고 기록이 있는 박항서. 정말 그러네요. 베트남 분들은 이 항서란 발음을 하지 않고 이제 항세오라고 부르는데 이제 발음이 약간 다른데 뭐 항서든 항세오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익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감독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베트남 놀러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비스 주고 그런답니다. 네, 조금 쌀국수 좀 더 주고 그러는 건가요? 네, 저 이럴 때 딱 가야 되는데 제가 네. 사실 이 하노이를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네, 갈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오늘 브라이언에게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대신 뭔가 대리만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베트남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네. 말씀하신 쌀국수, 네. 람보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리고 뭐 역시 말씀하신 대로 뭐 오토바이라고 하죠. 오토바이로 뭐 정말 꽉 찬 도로가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 가면은 그 사파라고 하는 그 저기 계단식 도시가 있는데, 사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단식 쌀농사 하는 그 고산지대 사파가 있고, 그리고 역시 그 베트남 하면 그 우울했던 역사, 전쟁이 그 좀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베트남이 그러면 위치가 제가 다낭을 한번 갔었는데 네. 우리 비행기 시간으로 한 4시간 반인가 걸렸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습니다. 태국보다 약간 가까운 쪽인가요? 태국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도를 보면 그 서쪽으로는 그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과 있습니다.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동쪽 가장자리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그 프랑스라든가 여러 유럽 열강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렇게 먹을 때, 이 식민지로 만들 때 베트남을 가장 노렸다라고 하죠. 너무 위치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식민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인도 차이나라는 요 말은 사실은 그 아시아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이 덴마크의 지리학자 그 콘라드 말테브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세계 지리학 개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세기입니다. 그 1800년대 초반에 썼는데, 그래서 이 책에 1800년대 초반에 쓴 세계 지리학 개설이라고 하는 책에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을 처음 쓰셨는데,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런 용어는 아니죠. 예컨대 중동이라는 것도 유럽의 시각에서 한국 기준으로는 뭐 서쪽인데, 그죠? 한국 기준으로는 서쪽인데 네. 그것을 동쪽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분히 유럽적인 시각의 어떤 그런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것도 이 우리나라가 거기 차이나가 들어갈 필요가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 덴마크의 지리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다낭을 한번 가봤을 때 네. 이 하노이가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체 이게 얼마나 큰 나라예요, 베트남이? 베트남이 상당히 큰데요. 네. 그 남북의 길이가 그 1650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지? 그러면? 남북의 길이가 1650km인데 네. 약간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그 927km입니다. 야, 그럼 진짜 기네 여기. 예, 진짜 1650km면 그거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한반도의 저 위쪽 그 아오지 탄광 쪽부터 청진 쪽부터 오, 우리나라의 목포까지가 이렇게 그 한 1100km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보다도 훨씬 긴 거죠. 오. 굉장히 긴 건데 예외로 그 뭐 이렇게 폭이라 그러죠. 길이가 아니라 그 폭은 50km밖에 안 됩니다. 동서가 예, 동서가 거기가 가장 넓은 곳인가요? 예, 가장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는 1650km가 되는 거고 그 동서로는 이제 50km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토의 디자인 자체가 어떤 S라인의 원조. S라인 정말 S자 같이 생겼거든요. 가장 어떻게 넓은 곳인가요? 좁은 곳인가요? 여기가? 가장 좁은 곳이. 가장 좁은 곳이 예, 어떻게? 가장 좁은 곳이 가다 보면 가장 좁은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가장 좁은 곳이 50km니까 그 50km면은 뭐 차로 1시간 정도면은 가겠죠. 1시간 정도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니까요. 야,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예,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너무 그 어떤 길고 이렇게 폭이 좁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그 칠레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칠레는 근데 뭐 이 일직선으로 돼 있고 위아래가 남북이 일직선으로 돼 있고 여기는 S 라인. 예, S라인으로 돼 있고 그리고 칠레는 뭐 길이가 뭐 7,000km가 넘으니까요. 아, 예. 그러겠네요. 칠레는 너무 긴 나라고. 그러면 대체 동서로는 금방 가는데 네. 이게 위에 끝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려면 대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동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면 되지만 북쪽 산악지대에서 남쪽의 해안지대까지 이동을 하려면 베트남의 교통 사정을 고려했을 때 쉬지 않고 5일을 쉬지 5 않고요. days. 예. 밥안 쉬지 먹고? 않고 5일을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베트남에서는 100km 운전하는 것도 막 7시간, 8시간 걸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을 다 한 거죠. 엄청난 거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한번 가려면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가야겠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야. 하물며 예, 해안선은 3,444km입니다. 해안선은요. 오, 이거 엄청 네. 참고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남북한을 합쳐서 남북한 합친 해안선의 길이가 1,900km 정도 되니까 네. 얼마나 긴 나라인지 아시겠죠? 해안선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3,444km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길면 날씨도 많이 다르겠어요. 날씨도 굉장히 다릅니다. 날씨가 너무 달라요. 어떻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사파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하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눈도 오고요. 동남아에 눈이 옵니까? 눈이 옵니다. 그래서 폭설 우와. 가끔가다 기상 이변이 생겨서 폭설까지 와요? 예, 그냥 폭설도 눈이 아니고? 예, 그냥 눈이 아니고 폭설까지도 내리고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그 호치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방 쪽 여기는 뭐 다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년 내내 뭐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는 완전 1년 다르네. 내내 뭐 습하고 비 오는 어떤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쪽은 막 패딩도 입고 네. 내복 입고 그러는데 여기는 엄청 더워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다르군요. 네. 자, 그럼 베트남이 이렇게 큰 건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대충 크게 나누면 네. 아까 말씀 호치민, 네. 다낭, 네. 하노이 네. 또 뭐 있어요? 베트남을 이렇게 그 잘게 나누면 58개의 성이 있습니다. 58개의 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직할시가 중요합니다. 5개의 중앙 직할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북부 쪽에는 이제 하노이와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하이퐁? 있고, 예, 하이퐁이라는 하이퐁, 곳도 있어요? 예,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있고, 예, 중부에는 다낭이 있고, 다낭이 중간에 있고. 예, 그리고 남부에는 이제 그 예전엔 사이공이었고 지금은 이제 호치민 시티라고 하는 우리가 호치민이라고 부르는 호치민과 그 건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5개의 중앙 직할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시티, 건터 이 5개가 중앙 직할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역시가 있고 직할시 있죠. 특별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군데 직할시가 있고 그 한반도의 1.5배니까 네. 1.5배니까 뭐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가 1.5배니까 상당히 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지역마다 뭐 대표적인 것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 그 너무 긴 지역이다라고 보니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베트남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나눠줘야 되는데 많은 여행 책자에는 그냥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나눈 거고 그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제 북부의 산간 지역. 북부의 산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강 삼각주 이제 홍강이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데요. 홍강 삼각주로 나눌 이 홍강 삼각주 지대가 있고 그리고 그 서부의 고원지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안 저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 고원지대가 있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메콩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메콩강 알죠. 예, 그래서 이렇게 5군데로 이렇게 나뉘는데. 네. 북부 산간 지역은 대부분 이제 숲이나 밀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판시팡상이라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해발 3,143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오, 엄청 높네. 네, 여기에 이제 그 산간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파라는 도시. 네. SAPA 사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한 몇천 명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배낭여행객들이 오다 보니까 인구가 36,0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파 이 산악지대를 그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여기 산악지대에 그 몽족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는데 종족 이름입니다. 몽족. 네, 그래서 몽족이 여기서 사는데 그 약간 인종적으로 다릅니다. 약간 그 베트남 민족하고 좀 다른데요. 여기 북부 산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홍강 삼각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중국 운남성에서 홍강에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인 하노이를 거쳐서 그 통킹만은 아시나요? 여기가 뭐 전쟁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던 그런 그 통킹만 그 이 해안선이죠. 통킹만이 있는데 글로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땅이 삼각주 지대가 아무래도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농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이 이제 해안 저지대가 있습니다. 해안 저지대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다낭, 네. 호이안 그리고 응유엔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 이런 도시가 여기 대표 도시인데 해안 저지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베트남이 그 산모작을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서 나오는 쌀이 그 베트남을 풍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안 저지대가 있고 역시 해안 쪽이기 때문에 그 어업도 합니다. 어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서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해안 저지대가 시작이 되면서 남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원지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곳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달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달랏. 예, 커피로 유명한 그 달랏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있고 고원지대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지대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메콩강은 아시죠? 네, 메콩강이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인데요. 그리고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그런 강인데 뭐 길이가 무려 4,180km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메콩강 쪽에 있는 그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호치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메콩강 삼각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베트남은 북부의 산간 지역, 그리고 홍강 삼각주 지역, 네. 그리고 해안 저지대 지역, 네. 그리고 서부 고원지대 지역, 그리고 메콩강 삼각주 지역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누시면 그 되겠습니다. 지리 시간이네요, 완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역시. 예, 제가 지리 선생님 같았나요? 네. 진짜 베트남은 지형도 쫙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골라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베트남 여기저기 봤잖아요. 네. 베트남이 그러면 민족은 어떤가요? 꼭 민족 얘기하셨었는데. 베트남의 그 소수민족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은 그 본인들의 그 종족 언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언어를 표준어로 정해서 표준어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베트남어를 써라라고 하지만 그 소수민족들은 그분들의 그 고유 언어를 쓰고 그래서 그 소수민족이
베트남 인구가 9,700만 명인데요. 거의 1억 명에 가깝죠. 많다. 예, 9,700만 명인데 한 1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따이족이라는 족도 있고 무옹족도 있고 크메르족도 있고 뭐 호아족도 있고 눅족도 있고 이제 몽족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비엣족, 비엔남의 그 비엣입니다. 나머지 85%가 예, 다 예, 그 비엣족이 있으니까 비엣족이 주류를 이루면서 네. 그 여러 가지 그 소수 민족들이 음. 이렇게 있는 다민족 국가죠.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언어는 원래 그 베트남은 한자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한자, 예, 한자를 중국의 썼습니다. 한자를요? 예, 한자를 썼. 중국의 영향이 워낙 컸고 그 그렇구나. 한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트남어인데 네. 그 지금 한자를 버렸죠. 아, 지금은 안 써요. 예, 지금은 한자를 버리고 중국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자를 철폐를 해버리고 바로 나중에 말씀드릴 호치민 국부인 호치민이 네. 그 한자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 서양의 알파벳을 들여다가 그 성조부호 아시죠? 꼬불탕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꽃갈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한 네. 성조부호를 알파벳에서 예,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고 성조부호를 집어넣은 그런 그 베트남 공식어를 그 쓰고 있죠. 베트남어도 좀 어렵지 않아요? 베트남어는 저도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4성이 있고 그리고 태국어가 5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베트남어가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저같이 음치들 네네. 음에 대해서 좀 약한 사람들은 음도 중요해요? 음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음입니다. 하나의 음표만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죠. 무마 하면서 이게 그 음악이 되는 건데 네. 저 같은 음치들은 사실 이것을 참 알아듣기가 참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 다낭 놀러 갔었을 때 네. 베트남 화폐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죠. 단위가 왜 이렇게 커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기분 좋죠. 아니, 동이잖아요, 거기가. 네, 동입니다. 동. 계산하기 네. 너무 어렵던데. 이게 뭐 워낙 이 동그라미가 많이 붙으니까 네. 이게 헷갈립니다. 이 돈을 내놓고도 내가 제대로 된 돈을 낸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낸 건지 막 이런 의심이 들죠. 저는 택시비 내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이게 막 몇십만 단위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계산이 그래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계산을 이렇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매번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현재 환율은 한 100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원 정도 됩니다. 5원 정도 됩니다. 백동이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가서. 예, 100동은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100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5원이 좀 약간 안 되는데 5원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1,000원이 한 2만 동이 조금 넘습니다. 1,000원이. 그렇죠? 2만 동.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베트남 화폐, 동해 화폐에서 영자를 맨 뒤에 있는 영자를 하나 빼세요. 네. 영자를 하나 빼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십시오.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돈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5만 동이 얼마예요? 5만 동. 5만 동에서 5만 5천 동이고. 네, 그걸 반으로 나누면 2,500원.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그때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예. 대략 맞는구나.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나 네. 잘못 계산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가서? 아, 그렇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내는 돈?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50만 동 가장 큰 단위. 50만 동은 얼마일까요? 50만 동? 50만 동에서 0을 빼면 5만 원이고. 그렇죠. 2만 5천 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아유, 엄마가 예.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쉽습니다. 이 아유. 공식이 50만 동, 20만 동, 10만 동, 5만 동, 2만 동, 만 동, 5천 동, 2천 동, 1,000 동, 500동까지 쫙 있는데 네. 뭐 1,000동짜리, 500동짜리는 거의 무슨 길에 떨어져도 뭐 줍지도 않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10원짜리 안 줍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저는 좋아요. 줍습니까? 예. 요즘에 그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수집에는 진짜 쓰려고. 쓰시려고. 10개 모으면 100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동 해봐야, 네. 50만 동 하면 굉장히 배가 부르고 50만 동이니까 뭔가 좀 쓸 것 같은데 2만 5천 원인 건 거죠. 네. 5만 동 해도 이제 2,500원인 거고, 뭐 그런 네.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시겠죠, 원리를. 영을 하나 빼고, 음. 그걸 반으로 나눠라.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하노이 가시는 분들은
꼭 이 꿀팁을 알아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폐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야 뭐 신사임당도 계시고 뭐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뭐 율곡 이도 계시고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계시죠. 있죠. 네. 동전에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베트남에는 그 동일하게 딱 그쵸, 한 사람, 그쵸, 한 사람이었던 예, 것 딱 같아요. 한 사람. 글쎄 헷갈렸던 것 같은데. 또. 예, 바로 그 호치민. 우리나라 발음으로 호지명이고 호치민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돈에 이제 마오쩌둥이 들어가 있듯이 호치민이 들어가 있죠. 호치민이 맞네. 도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람 이름이구나. 사람 이름입니다. 호치민. 호치민의 원래 이름은 호치민 시티죠. 호치민 시티인데 호치민 시티인데 맞아요. 그냥 줄여서 호치민 하는 건데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다 호치민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분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베트남의 국부십니다. 그러니까 국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어떤 나라를 건국시킨 사람, 엄청나게 애국을 한 사람을 우리가 국부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전쟁 영웅이면서 국부면서 어. 어떤 죽을 때까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하신 어떤 뭐 그런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트남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대 베트남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호치민을 이렇게 빼면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호치민 이런 사진이나 네. 뭐 그런 곳에서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사진 같은 거 찍어도 되나 맘대로? 이게 뭐 사진, 뭐 길거리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야 찍어도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호치민 그림이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막 찢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돈도 이렇게 있는데 뭐 돈을 막 꾸깃 막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라거나 내 돈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국부신데 네. 뭐 예컨대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 사진 막 찢어버리고 막 갖다 불 붙이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호치민 모독죄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호치민이 워낙 국부기 때문에 아예 죄가 있어요? 예, 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을 이렇게 능멸하면은 이렇게 뭐 죄가 되듯이 호치민을 막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호치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모독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처벌을 받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치민 묘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호치민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거, 돈 같은 거를 잘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저는 주머니에 돈 넣을 때 그냥 아주 잘 접어가지고 고이 모셔야겠네요. 네,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게 좋죠.